자, 전두환 씨 이야기 좀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강기정의원 방송에서 전두환 씨가 광주 지방법원에 출석할 거다.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처음에는 출석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쪽에서. 네. 그래서 그 방송에도 그거 나오죠. 글쎄요, 출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당장 이순자 씨가 우리 남편은 알츠하이머를 5년째 앓고 있다. 그래서 못 나간다. 이렇게 된 거죠.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이 광주에 올까 안 올까를 굉장히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두환이가 광주에 온다더냐 안 온다더냐 올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이야기 물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알츠하이머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오늘 물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회고록을 쓰냐. 그렇죠. 알츠하이머 전에 훨씬 이전부터 준비해온 거다. 이렇게 좀 답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발생했던 게 201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판이 3번 정도 연기가 된 거예요. 올해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알츠하이머 얘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재판 하루 전날 이순자 씨의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건데 사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장문만 발표를 한 거고 법원에 어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이런 것들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순자 씨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불출석한 거예요. 아무 사유 없이.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38년 전 1980년 8월 27일 그러니까 5.18이 일어나고 3달 좀 있다가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날이에요. 8월 27일이. 방송하는 오늘이요. 38년 전 광주를 그렇게 도륙하고요. 아직까지 나는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국방부의 적폐청산 TF에서 온갖 것들을 찾아내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대응은 전두환이 정상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러지 않았다라든지 그 대응들을 했어요.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전두환의 알츠하이머를 언론으로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2013년 이후에 공식 행보를 좀 찾아본 걸 보면은 2015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하면서 김현철 씨에게 고생했다, 애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도 정상적으로 전달을 했고요. 9월에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서는 각하라는 호칭까지 들으면서 열병식 분위기를 만들어준 대구공고 후배들에게 연설도 하고 그리고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측근이 병치레 없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2015년에. 그리고 대신에 노태우는 10년 넘게 투병 중이라는 걸 비교한 기사도 나왔었고요. 작년 대선 때도 건재한 모습으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 네. 그리고 올해 6월 김종필 씨 별세에도 본인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 전에 이랬다는 게 그냥 좀 속보이는 거예요. 저열하죠. 저열하고 비겁하고 김종필 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지만 아무리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속죄한다거나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다거나 안 그러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의 진실 한 조각이라도 사실은 이랬다라고 내놓는다거나 하는 사람이 왜 없는지는 너무 속상해요, 진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친일파들도 그렇고 김종필 같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다고 변명이라도 한다면 들어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용서할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저열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갉아먹는 자기 자신을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놓는 이런 짓을 통해서까지 왜 이렇게 회피하고 비겁하게 구는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27일 오늘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긴 했어요. 변호사가 대신 나온 거죠. 정주교 변호사라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 그러니까 2013년 이전부터 이 회고록을 준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뜬금없네요. 나이 먹어서 뭐 기억이 좀 상실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나오게 한 용도로 스스로를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겁함. 이 정말 개족 같음. 내가 광주에서 5.18을 직접 어렸을 때지만 봤습니다. 그런 게 전쟁통이라고 하는 거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총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피난도 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장하성 실장이요. 일요일 날 이례적으로 물론 지금 청와대는요. 일요일 날 일해요. 이례적일 것도 없어.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요일 날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효용을 다했다. 양극화의 고통을 되풀이할 수 없다. 소득 주도 성장의 속도를 높일 거다.
이게 지금 뭐 적폐 세력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연한 얘기고 그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토요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했고요.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통계청에 관련된 논란도 좀 있긴 하지만 일자리가 확 줄었다라는 통계가 발표되자마자 이게 정말로 경제정책이 실패한 거구나 이런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 최저임금의 긍정효과라는 게 있어요. 2018년 2분기 가계 동향 결과 조사를 보면 올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16만 7,7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9.2%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율이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2002년 2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1.9%의 4.8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잖아요. 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 심지어 야당에서 장하성 실장은 지하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세적으로 협치를 위해서 대응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안 내다가 일제히 이제 강한 메시지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은 맞아. 여기 이것은 폐기할 생각이 없어라고 일요일 날 기자회견한 이유가 뭘까요? 마차님.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발표를 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주말에 이슈가 좀 잠잠해져 있다가 월요일 날 그게 이슈화가 되는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이런 걸 노리는 건데 장하성 실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전체가 또는 우리 정부 전체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피하지 말고 맞상대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였죠, 사실. 근데 이게 야당도 그렇고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의 기본 구조상 소득주도 성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 기업 중심의 대기업, 대규모 투자 중심의 성장론은 예를 들어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바로 즉각탄을 맞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 효과는 그 기업만 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예로 미국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우리 경제가 거기에 따라가서 좋아진다는 뉴스는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바로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뭐 대량 해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투자를 통한 성장 정책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통제를 못한단 말이죠. 세계 경제를 조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닥을 다지는 방식이거든요. 바닥부터 차근차근히 다져 올라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수가 그만큼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의 그 성장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이게 4년 후에 우리가 뭐 정권을 뺏기는 상상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5년 동안의 성과는 어디 가지 않고 우리나라 그 경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녹아서 기본적인 그 바닥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중심의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은 대기업만 좋아지는 거고 맞아. 투자가 중단되면은 모든 근로자가 다 같이 고통받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과가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뭐 대기업에 뭐 R&D로 몇 조 원 투자했다, 뭐 몇 천억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거대한 숫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면 이게 자신들의 주장이 안 먹히니까.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네. 콕 집어서 장하성 실장만 공격을 하는 이유도 장하성 실장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낙수 효과가 대기업이 소비를 늘려서 그게 서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 이 말을 지난 10년 동안 하면서 대기업이 돈을 벌 사실 수십 년 동안 해왔죠. 네. 그런데 지난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말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까보면 낙수 효과를 원한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소비를 하는 주체가 서민한테 있으니까 서민 먼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나중에 이게 서민이 돈을 써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민생 안정이 먼저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 돈 벌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네. 거죠, 사실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의 평론가 우리 마차님이셨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고 요즘 어디 학원 다니나 봐요. 팟캐스트 학원, 시사평론가 학원 다녀요? 왜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아, 그러니까 기존의 역할들을 많이 이제 훌쩍 예. 뛰어넘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동안 역시- 많이 참았어요.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키워드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요.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예를 들면 묶여있는 돈이 있어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나가죠. 무슨 뭐 보험료 나가죠. 국민연금 나가죠. 다 내고 나서 남은 돈 가처분 소득 진짜로 쓸 수 있는 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키워드는 그거는 가장 베이스의 최저임금 같은 걸 인상하는 그것은 전체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느냐. 복지국가예요, 그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한테는 일자리에 관련된 실업 부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용보험에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를 다 합쳐서 주는 거예요. 다음에 요즘에 그 하고 있는 그 육아수당. 네. 이런 거. 다음에 노인연금. 또 각 지자체들이 뭐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들이 해왔던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구간별로 이렇게 늘어나. 그리고 또 농민들이나 어민들 돕는 그런 그렇죠. 수당도 있고요. 예. 이 구간별로 직업군별로 막 늘어나다 보면 이걸 나중에 다 연결해 보면은 그게 다 연결이 되면 요람부터 무덤까지. 그러니까 생활 곳곳에서 지출돼야 되는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만 시켜줘도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비전이 우리가 뭐 사보험에 내고 있는 모든 그 보험 비용을 지출할 필요 없이 국민 건강이 다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면 그 사보험에 내는 비용을 진짜 가처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런 방식으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내가 살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교통비, 뭐 밥값,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인데 그거를 줄이거나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사교육비 같은 거 생각해봐요.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그 가장들은 사교육비가 실제로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1등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사교육비만 절반으로 경감시킨다고 해도 이거는 생활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가계 소득이 물리적으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던 게 500만 원 벌면 좋겠죠. 근데 500만 원 버는데 나가는 돈 600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득 자체에서 내가 실제로 삶의 질을 달라지게, 삶의 질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생활 요소에 이 과거의 정권처럼 뭐 이명박근혜처럼 뭐 수십조 원 투자합니다. 뭐 일자리 뭐 100만 개 만들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사 헤드라인으로 쓰기에는 작은 돈들이에요. 한 달 뭐 보험료 15,000원 감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인한테는 큰 변화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런 그 통지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지역보험료 다 인하했거든요. 근데 그건 뉴스에 안 나오죠. 뉴스에 나오기에는 너무 미미한 숫자라 그래요. 개인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 정도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000원씩 낮아진 사람도 있고 20,000원씩 낮아진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의료보험 보험료 12,000원 인하 뉴스 딱 뜬다고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가 안 될 만한 숫자들이지만 각 개인한테는 중요한 숫자인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하고 합세해서 대기업하고 기득권이 가장 소득주도 성장이 싫은 거예요. 힘의 균형을 지금의 대기업과 민생을 봤을 때 균형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양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내놓기 싫어하니까 사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을 잡아야 풀리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고용하는 업체가 다 대기업 하청업체나 소상공인인데 재벌들이 목숨줄을 잡고 있는 회사가 대다수라는 겁니다.